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 그리고 중국 또 한국 쪽에도 경고음을 계속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 후반부에는 베네수엘라가 참 망하지 않을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좌파들이 룰모델이다 했던 나라도 베네수엘라고, 그 정책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차베스입니다. 그 차베스가 망할 짓을 4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뭔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도 이제 거울 삼아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입니다. 현지 시간이에요.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또 수사를 띄웠습니다. 인내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러나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이 변함없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양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더러 결심을 해라 이런 뜻이죠. 아니면은 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 앞으로 자기가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포석을.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미리 도를 놓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전날 말이에요. 우리와 중국과는 대규모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저런 행동하는 게 중국 탓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 쪽을 지금 경고하고 또 북한 쪽은 살짝 비호해주고 그러면서 문을 좀 열어두는 그런 작전이죠. 이러면서 이제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때문에 뒷문이 열리고 러시아 때문에 뒷문이 열려서 지금은 대북 제재 이것이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활발하게 좀 무효가고 있어요. 대놓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원위치 시킬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뭐 한미연합훈련도 나오잖아요.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그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미 워게임에 큰 돈을 쓸 이유가 없다 그렇게 깔면서도 만약 마음만 먹으면 즉각 한국이나 일본과 합동훈련을 재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 밝힙니다. 아니 실제로 앞으로 크게 합동훈련이 이제 재개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거의 그런 진행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세계 무역기구 WTO 있죠. 거기 탈퇴 의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탈퇴해 버린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 WTO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이 없는데 이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율 조작국 이걸 입을 올리는데 결국은 이 무역 분쟁은 환율 이 부분을 다툼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장차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천억 달러 관세 이것도 물론 강행할 거예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보통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25% 관세까지는 나는 우방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 뭘 한다 하면 25%는 기본 매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우리 같은 동맹국에도 그걸 매겨 이렇게 섭섭해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동맹국에도 25%는 매기려고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럼 동맹국이 아닌 곳은 어떠냐? 미국하고 부딪히고 정면 대결을 벌린다. 그거는 50%, 70%, 100% 가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25%까지는 그냥 동맹국한테 매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직도 중국한테는 크게 적대적으로 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물론 앞으로 미래 진행은 중국을 꺾어버리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25% 이선에서 머물지 않을 겁니다. 한율 조작국 지정에서부터 가지가지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에 걸치는 거죠. 예, 남북협력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경협 이 부분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고 그야말로 몸이 달아 있습니다. 뭐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이게 역력해요.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데도 철도를 연결하니 답사를 하니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니 개소식을 하니 바빠요 지금.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비핵화 진전이 없다 보니까 미국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하자 이런 것이고 한국은 좀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것은 한미 공조 균열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백악관 쪽에서는 대놓고 말 안 합니다. 한미 공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그 밖에서 지켜보는 이 전문가들이 달리 말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백악관 내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제 거기서 지적하고 나오면 사태가 커졌을 때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우려하는 정도만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도 남북한이 이제 북한 쪽에 그 철도를 이제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의 신의주까지 갔다 왔다 철도를 이제 공동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서 불허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이제 늦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크게 표 안 나게. 이 부분은 이야기에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런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대북 협력 속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정부가 바쁘다는 것이죠. 앞서가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소장이 VOA하고 이제 대화를 해놓는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빨리 나가가지고 그냥 철도를 어떻게 한다 하면 거기 어떤 기업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업이 제재를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국가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제재할 수도 있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을 보면 과거 대통령과 아주 다르잖아요. 그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나프타 다시 지금 재협상 해가지고 하잖아요. 캐나다하고는 그냥 같은 나라 정도로 움직이던 곳 아닙니까? 그래도 나프타 재협상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 뭐 달리 대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사천리 똑같지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 비핵화에 온 혼혈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서 엇박자가 나온다 하면은 그것을 그냥 묵과하겠습니까? 아무리 동맹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지간한 거는 동맹이니까 꾹꾹 참고 넘어가겠죠. 어지간한 거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계의 경제 이 부분을 미국식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WTO 탈 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경하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 문제 제재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딴 길을 가기 때문에 거의 전열이 좀 흐트러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강경 대책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의회에서도 애시당초 북한 비핵화 이 부분을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그전에 믿지를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심정적으로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거의 다 휙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처 논의 이런 것만 나옵니다. 뭐 기대하고 그런 거 이미 끊어졌어요. 의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비핵화가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쇼를 좀 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이 세계 정치, 과거, 현재, 미래로 모든 것은
힘의 역동성에서 움직입니다. 선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 이해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쓰여져 내려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화하고 하지만 남북관계 평화 이런 것도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평화. 힘이 없다면 평화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상대방한테 굴종해가지고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아량을 베풀 때가 평화 이게 등장하는 것이고 또 서로 힘이 비슷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나눌 때 이것이 평화가 있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가 평화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계 역사에 정치고 모두 선악으로 움직이는 아닙니다. 힘 대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냉정하고 비정하지만.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군림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동맹 아니면 또는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줄을 서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줄을 서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세계 질서는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미국하고 충돌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미국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손해보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2차 대전 때 일본도 미국하고 부딪혀서 패망하고 독일도 물론 패망하고 그랬지만은 소련은 어땠습니까? 한참 미국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결국은 패권을 다투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련도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분해됐던 겁니다. 그럼 중국은 이제 그동안에 허걱대고 비참하게 지내다가 등소평이 미국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점차 개방을 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이 결국 저렇게 뭐 G2 소리 들을 정도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충돌 상태에 온 거예요. 과거 소련이 그랬듯이 이제 일본도 한때는 한참 잘 나가가지고 뭐 미국의 땅을 다 사들이니 이런 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제재를 받고 또 환율 이 부분에서 협의라고 하다 보니까 20년간 또 침체기 이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미국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해서 그랬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그래도 빈민국을 원조하고 구제하고 세계 경찰로서 그래도 인권을 위해서 원조를 하고 돕고 해가면서 상호적으로 그리고 세계 인권, 평등, 자유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뼛속까지도 강자에게는 굽히고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어려서부터 꽉 박혀있는 국민성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정치도 그 국민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각국의 모든 주변 나라가 중국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도 중국은 아주 딱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만 딱 보면 이제 파키스탄만 중국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이 중국이 좋아서보다는 인도하고 적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우군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지. 자, 그런데 파키스탄 중국 가까이에서 덕볼 일 있습니까? 그 1대1로 사업인가 뭔가 그거 참여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이 국가 파산 상태에 지금 있다니까요. 빚을 져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IMF 쪽이 돈 못 빌려주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저시하는 걸 봐도 곳곳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역사 왜곡을 하고 바다고 땅이고 다 중국 거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도 미국이 견제하니까 그나마도 저 정도지. 안 그래 보세요. 아시아 난리 날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냐 이걸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정치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대우받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 결례를 한다 안 한다 등등 시끄럽잖아요. 물론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우를 못 받을 소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국빈이라고 초빙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 놓고 뭔가 그런 결례를 한다 이러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기자들이 그런 것을 낱낱이 뭐 보도하고 그런 걸 잘 안 하지요. 또 체면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라마다 국빈이라든가 뭐 실무 방문, 공식 방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상이 방문해도 이제 그래도 격이 가장 높은 게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이 가장 격이 높은데 그 국빈 방문 이름을 띄워놓고도 거기서 차이를 또 많이 두고 그렇습니다. 공항 영접부터가 틀려지죠. 문 대통령이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콩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관보죠. 차관보가 나왔어요. 이제 박 대통령 때는 첫 방중 때 그때 장관급이 나왔죠. 문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 중국을 방문했나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이 공항에 나왔어요. 대접을 크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테르테가 그때 미국 오바마하고 충돌을 하고 이제 중국을 방문하니까 중국에서 격을 높인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외교부장보다도 더 고위급인 양체스 국무위원이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이 격을 지금 달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차관 보고가 나왔다니까요. 물론 이제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는 쪽 아니었습니까? 뭐 사드를 치우려 하는 쪽이었고, 그런데도 그렇게 대접하면 말이 안 되는데 중국은 이렇게 대접을 일부러 했습니다. 또 그리고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방중 두째 날이 국빈 만찬합니다. 물론 방문한 첫날도 시진핑은 베이징에 없었고 저지 난징에 가 있었어요. 시작부터 다 그랬습니다. 원래 첫날부터 그 딱 처소에서 국빈 좀 기다린 게 기본인데 시진핑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잡았겠지만은 이 국빈 만찬에 4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 참석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다른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12명, 김정은 방문 때는 10명, 그리고 그 참석자들도 화려했죠. 근데 문 대통령이 4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밥 문제, 혼자 밥 먹는다 이 말이 늘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 만찬 한 번 하고, 그리고 충칭에 가서 만찬 딱 한 거 2번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외에 공식적으로 중국 측 어떤 인사들하고 만찬 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 당시 그쪽에서 피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문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도 방문하고 인도도 방문하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가고 이렇게 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또 G20 그 회의에도 가고 러시아도 갔나요? 그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보다 환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죠. 뭔가 좀 미흡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런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푸대접을 받을 그런 나라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 나라가 외국 가서 푸대접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양쪽에 누가 이러니까 그렇다 이걸 보다도 중국이란 나라가 하는 방식이 그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국이 정말로 패권 국가가 된다 해봅시다. 미국을 누르고. 그때 그 행포가 어느 정도겠는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베네수엘라 이야기 해볼까요? 베네수엘라 난민 때문에 브라질이고 페루고 그 옆에 콜롬비아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 이 국민 숫자가 3,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 10% 거의 한 300만 정도가 지금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에 난민 몇 명 왔다 하면 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난민들이 막 수십만 100만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렇게 100만 200만 300만이 막 여기저기 넘어오면 그거 난리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계속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저 유럽은 아프리카 난민 뭐 시리아 난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유럽 전체가. 그런데 지금 남미도 베네수엘라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그 과정에서 성착취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 범죄에 막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나라 콜롬비아에 그 애국인들이 몸을 팔고 있는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 거의 전부가 베네수엘라 여성이라 이거죠. 이 지경이 돼버린 게 그 좋은 베네수엘라가 망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성착취 당하고 몸 팔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굶는 것보다 그래도 난민으로 떠돈 게 낫다는 거죠. 먹거리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베네수엘라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100만 프로라 그랬어요. 100만 프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만 프로. 그 계산도 못 하겠네. 도대체가 100만 프로라 그렇게 되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밥을 먹으면서 밥값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돈을 한 술에 싣고 가서 뭐 계란 한 판 사니 이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주고 바로 계산 안 하면 또 올라가 버리니까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돈을 주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고 나서 돈 계산하면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 끝났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경제 계산이 됩니까? 100만 프로인데 뭘 어떻게 계산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과거에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았고, 그리고 또 세계 미인대회 하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참 당선 많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고, 또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 5위 정도 되는 석유 매장량을 이제 자랑합니다. 물론 그쪽에 석유 질이 나빠가지고 뭐 40달러 이상 돼야 된다, 아니면 70달러 이상 돼야 배럴당 말이에요. 그래야 그나마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거에는 그래도 살기 좋았고, 이제 차베스가 그때 등장했을 때요. 그때 이제 그 석유 그런 이제 자본 이런 것을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재벌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고 이익을 내다 보니까 그 이익이 골고루 국민한테 가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고 가감하게 그걸 국유화하고, 또 그래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익을 이제 퍼주기 시작합니다. 이 퍼주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고 다른 데 힘 안 쓰죠. 이 부분에서 어리석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대환영을 한 겁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거든요. 차베스 인기가 여기서 좋았어요. 국민들 골고루 몇 개 살게 해주니까 부자들 털고 기업을 털어가지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미 사단이 난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들이 국유화 당하고 뺏기고 이런 과정에서 뭔 일 벌어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석유재벌 국유화를 넘어가지고 반기업 정사가 평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부자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베네수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업을 압박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기업하는 이들이 손끝을 메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고 파산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 중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 잠깐 국민들이 좀 좋았죠. 퍼주니까. 그러나 원동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기업을 압박하고 퍼주고 이런 건 했지만은 석유가 고갈될 때, 아니면 석유값이 떨어질 때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또 나태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 쓰면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 이래서 차베스가 망할 짓을 4가지를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반기업 정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퍼주기를 하고, 그리고 석유값이 내렸을 때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서 산업부흥을 시키지 않고, 또 미국하고 충돌한 거, 이 4가지 망할 짓을 했다 이겁니다. 이 원래 좌파가 이래서 세계 각국에 가면서 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하고 경영하고 이거 전문 분야거든요. 이 전문인들을 막 분쇄를 해버리니까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물론 그들이 너무 힘을 가지면 폐단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결정적으로 차베스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막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쬐끄만 나라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하고 왜 충돌을 합니까? 그리고 미국에 또 석유를 계속 많이 팔고 있었는데 뭐 안 팔겠니 이래가면서 세를 부리고 했는데, 미국에 또 세일가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개발되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충돌하니까 미국 쪽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사왔던 걸 그냥 대폭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압력을 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제 아주 시작부터 무너져 버리고, 또 여기다가 정책을, 이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능력이, 또 그런 경영 능력이 있는 두뇌들이 콜롬비아에서 사업하겠다 하겠습니까? 다 그들이 떠나고 이탈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경영하는 것은 그건 프로 세계이기 때문에 일반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들이 손끝을 놓고 그들이 떠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압박을 하고 여차하면 뭐 국유화하고 해체하고 이 작전을 하니까 여기에서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이제 미국 압박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퍼주기를 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받고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타성이 젖어버리고 이래서 이제 요인도 있겠고, 이제 그러다가 결정타를 내려보는 게 뭐겠습니까? 전 세계 기름값이 그냥 당 35달러까지 내려가고 막 이렇게 약세가 돼버렸잖아요. 한때는 25까지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이 지경 돼버리니까 그나마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석유값이 내려가는 데다가 퍼주기 해가지고 국민이 타성에 젖어서 퍼져 있는 상태에다가 기업들이 전부 압박을 받아서 손끝 놓거나 국유화되거나 무너지고 이런 상황 겹치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그나마 또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망할 도리가 있습니까? 이거 그렇게 결정적으로 망한 거는 물론 석유값이 내려간 바람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을 압박하고 좌파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국민을 타성에 젖게 하고 여기서 결정타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하고 괜히 또 적대적으로 차베스가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툭 건드려 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이거 막 겹친 거죠. 어떤 신문에는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랬다, 뭐 석유값이 내려서 그랬다, 또는 어떤 곳에서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아주 그냥 종합 백화점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80%가 다 거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나라를 이렇게 망해놓은 거예요. 기업을 무너뜨리지 말고 뭐 좀 퍼주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는 안 망해요. 또 친미적으로 했으면은 또 이렇게까지도 안 망해요. 자, 그래서 한때 차베스가 그렇게 할 때 한국의 좌익 정치인들이 룰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룰 모델.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잘한다라고. 또 좌익계 언론들이 그냥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입 꾹 닫고 있는데요. 지금도 좌익 언론들이 행설수설하긴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은 차베스는 잘했는데 석유값이 뭐 내려서 그랬다, 아니면 미국에서 압력을 내서 그랬다 등등등 하면서 뒤집어서 행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기업 정서, 좌파 정서, 이걸로 기업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괜히 미국하고 스스로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이런데 석유값이 내리면서 겹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겠는가도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반미 감정이 어떤가, 아니면은 또 반기업 정서는 어떤가, 또는 기업을 다루는 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은 또 퍼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알려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미국 경기가 호황인데도 공무원 월급을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부담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니까 저희 기업의 길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실태가 어때요? 공무원 훨씬 줄여야 될 판입니다. 늘리는 게 아니고, 물론 늘리는 공무원이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뭐 등등의 이런 데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필요해서 늘린다면 또 다른 쪽은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의 공무원들은 줄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 지방에 가보세요. 그 민원실이 어디고 저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앞에 민원인보다 더 많아요. 그래도 서울 경기권은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시대에 공무원은 점점 줄여야 됩니다. 더구나 나중에 인공지능 나와보세요. 공무원 숫자 팍팍 더 줄여야 돼. 그런데 공무원 숫자를 늘려놓으면은 어떻게 미래의 세에 감당이 됩니까? 지금 20대 30대 미래의 세 어깨가 얼마나 무게겠습니까? 그들 다 연금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연금 매년 적자 나가지고 3조 2조를 국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이 비축해놓은 그 돈보다도 타가는 게 크니까 몇 배 커버린가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늘려놓으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미래세 지금 당장 표가 안 나도.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역사에 좌파 정책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고 또 미국하고 충돌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친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미국하고 친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한국이 친해가지고 망했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친미화되어 있는데 베트남이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까? 적대적으로 한 북한이 성공했습니까?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미국하고 적대시해가지고 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